오늘은 영화 오디세이와 관련된 이야기와 나름대로 저의 해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 오디세이가 최근 개봉했죠. 기원전 8세기경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를 원작으로 하고 있는데 내용은 간단합니다. 10년 동안 이어진 트로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영웅 오디세우스가 집으로 돌아가는 원정을 다룬 이야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영화를 보기 전에 원작인 오디세이아를 먼저 읽어봐야 하는지, 내용을 미리 알고 봐야 하는지를 많이들 걱정하고 계시던데, 영화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대한 개념만 알고 있다면 디테일한 내용은 몰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도 대략적으로 오디세이아의 내용을 설명하자면, 일단 오디세이아는 트로이 전쟁이 끝나고 난 직후의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 앞부분을 알아두면 좋으니까, 오디세이아의 내용은 트로이 왕자 파리스가 스파르타의 왕 메넬라오스의 아내 헬레네를 유혹해서 트로이로 데리고 도망쳤고, 이에 분노한 메넬라오스를 주축으로 한 그리스 연합군과 트로이가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이 그리스 연합군에 오디세이아의 주인공 이타카의 왕 오디세우스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10년간 이어질 트로이 전쟁의 배경이고요. 책과 영화는 전쟁이 끝난 직후부터 다루고 있으며, 오디세우스가 고향 이타카에 있는 아내 페넬로페와 아들 텔레마코스에게 돌아가기 위해서 10년 동안 방황하는 원정이 메인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외눈박이 거인 폴리페모스, 손님들을 동물로 만들어버리는 마녀 키르케, 자신과 함께하면 불멸의 삶을 살게 해주겠다는 님프 칼립소, 바다에서 선원들을 노래로 유혹해서 죽이는 괴물 사이렌, 진퇴양난의 상징 같은 거대한 소용돌이 카리브디스와 머리가 6개 달린 괴물 스킬라까지 온갖 시련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힘들게 돌아온 집에는 오디세우스가 20년 동안 돌아오지 않아서 비어버린 이타카의 왕위를 두고 왕비이자 오디세우스의 아내인 페넬로페에게 구원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집이 점령당해 있었다 라는 내용의 대규모 신화 서사극입니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이며, 오디세우스 역의 맷 데이먼과 페넬로페 역의 앤 해서웨이, 텔레마코스 역의 톰 홀랜드를 포함해서 젠데이아, 샤를리즈 테론 등이 다양하게 캐스팅돼서 많은 관객들이 관심을 갖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영화를 보기 전 제가 궁금했던 부분은, 왜 하필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은 지금 오디세이아를 영화화했을까? 라는 부분이었어요. 오디세이아는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죠. 서양 문학에서 가장 오래되고 영향력 있는 이야기 중 하나고, 약 2800년 동안 수많은 예술가들이 이 이야기를 재가공해왔습니다. 그런데 논란은 왜 지금 이 이야기를 꺼냈을까요? 줄거리 요약한 걸 들으셨으면 알겠지만 사실 내용은 별거 없습니다. 영웅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원정길에 온갖 괴물을 만나서 시련을 겪고 집으로 돌아오는 모험담이죠. 그런데 논란은 단순히 오디세이아를 귀향하는 영웅의 멋진 모험담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이 영화 안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며 이야기를 관통하는, 이 이야기 전체를 이끌어가는 원리이자 메시지가 존재하고, 이것은 영화에서 제우스의 법이라고 표현됩니다. 이건 원래 과거에 사용되던 정확한 명칭은 아니고, 관객이 이해할 수 있게 감독이 제우스의 법이라고 표현한 것 같은데, 정확한 명칭은 제니아 혹은 크세니아라고 합니다. 제니아는 번역하면 환대 정도가 되는데, 단순한 환대, 잘 맞아들인다가 아니라 낯선 사람을 손님으로 받아들이고 음식을 제공하며 잠자리를 마련해주고 안전하게 보내주는 것, 그리고 낯선 사람은 집주인을 해치지 않고 보호하며 집안의 질서를 존중하는 것, 그 상호 관계를 서로 지켜야 할 의무로 만드는 것이 제니아라는 거예요. 이 영화에서는 제우스의 법이 무너지면 문명이 무너진다 라고 말할 만큼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이 법칙은 고대 그리스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이게 왜 중요했냐면, 고대 그리스에서 여행은 지금처럼 간단하지 않았어요. 당시에는 지금처럼 포장된 길이 있는 것도 아니고, 호텔을 예약하거나 배고플 때 편의점을 갈 수도 없고, 문제가 생겼을 때 경찰에게 신고도 할 수 없습니다. 낯선 지역에 도착한 이방인은 밤이 되었을 때 어디에서 자야 할지, 음식을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도 알 수 없고, 재수가 없으면 길거리에서 노숙하다가 강도를 만나 죽을 수도 있는 실제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바로 제니아였던 거죠. 여행객들은 낯선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의 식사, 잠자리, 안전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했으며, 집주인은 낯선 여행객이나 이방인이 찾아오면 일단 받아들여서 가장 좋은 음식과 술을 대접하고 씻을 수 있게 해주고 잠자리까지 제공하고 떠날 때는 선물까지 줘야 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걸 제공한 다음
다음에야 그 사람이 누구인지 물을 수 있었습니다. 이 순서가 제니아에서는 무조건적으로 지켜지는 철칙이며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한 채 환대해야 하는 것. 이것은 그냥 공공연하게 모두가 지키는 도덕의 부분이라거나 예의상 하는 대접이 아니에요. 이건 신들의 신성한 명령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누구의 명령이었을까요? 바로 그리스 로마 신화의 최고신 제우스였습니다. 제우스는 존재하는 모든 것의 주인이자 하늘, 번개, 율법 등의 신이기도 하지만 손님과 이방인을 보호하는, 특히 환대 관계를 보호하는 수호신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영화에서 제니아가 제우스의 법이라고 표현됐던 겁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제우스의 이름 뒤에 수식어를 붙여서 법의 구체적인 성격을 나타냈는데, 예를 들어서 제우스 호르키오스는 맹세와 약속을 수호하는 제우스라는 뜻이기 때문에 거짓말과 배신을 처벌하는 법이고, 제우스 히케시오스는 간청하는 자를 보호하는 제우스로 구원 요청자를 보호한다라는 뜻입니다. 고로 제우스 크세니오스는 환대와 이방인을 수호하는 제우스로 제니아 법을 의미하죠. 제우스는 이렇게 이름만 빌려주며 말로만 여행객들을 수호하지 않고 실제로 본인이 발로 뛰면서 인간들이 율법을 지키게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제우스는 종종 거지나 여행객으로 변장해서 집주인들의 도덕성, 그러니까 제니아를 시험하러 찾아갔다고 하며, 만약에 집주인이 접대를 거부하면 가혹한 처벌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처벌이 집주인을 거지로 만들었다 라거나 대머리가 되는 등 가볍고 사소한 처벌이 아니라 정말로 크고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일례로 제우스가 인간의 모습으로 아르카디아의 왕 리카온을 찾아간 적이 있는데, 평소 신을 무시하고 경멸했던 리카온은 자신의 손님이 신인지 아닌지를 시험하기 위해서 인간의 고기를 대접했다고 합니다. 버전에 따라서는 포로를 인육으로 만들었다라는 것도 있지만 자신의 손자를 죽여서 인육으로 요리했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아무튼 그걸로도 모자라서 신을 죽일 수 있는지가 궁금하다면서 제우스가 잠들었을 때를 노려서 살해 시도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니아를 지키지 않은 리카온의 분노한 제우스가 저주를 내려서 그를 늑대로 만들어버렸고, 이후에도 분이 풀리지 않아서 용서를 빌었던 막내 아들을 제외하고는 가족들을 전부 죽이고 그 지역에 홍수를 일으켜버렸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인간 세상에 내려와서 한 마을에 머물려고 했는데, 마을 사람들이 전부 이방인을 배척했지만 가난했던 바키오스와 필레몬 부부만이 없는 재료를 다 털어서 극진히 대접하니까 이번에도 제우스는 마을 전부를 물에 잠기게 만들어 전부 죽여버렸고 부부의 소원을 들어주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종종 현장 점검을 나와서 제니아를 지키지 않을 경우 괴물로 만들거나 지하세계로 보내버렸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고대 그리스에서는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는 사회적 관습이었고, 역사학자들에 따르면 이 제니아가 고대 그리스의 사회, 정치, 군사적 결속력을 강화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을 거라고 봅니다. 집주인과 이방인은 서로에 대해서 전혀 모르지만 집주인은 낯선 여행객이 자신을 해치지 않고 집의 질서를 존중하며 보호해줄 것이라고 믿었고, 여행객은 자신이 굶고 지쳐 있을 때 자신이 누구든 집주인이 자기를 먹여주고 재워주고 보살펴줄 것이라고 서로가 서로를 전적으로 신뢰했고 신뢰해야만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니아의 핵심은 상호성에 있고, 이 규칙이 깨지는 순간부터 사회와 문명이 무너지며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시작된다라고 봤어요. 놀란 감독은 초반부터 제우스의 법을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고대인이 세계를 바라보던 방식 자체를 관객에게 받아들이게 만든 다음에 스토리를 이어가는 접근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관객은 이제 고대 그리스인의 마인드가 되어서, 즉 제니아라는 게 당연시 된다라는 걸 인식한 다음에야 오디세우스의 원정을 함께하게 되는 것이고, 자연스럽게 영화를 이끌어가게 되는 동력도 이 제니아와 그것이 어떻게 파괴되는지에 초점을 두게 됩니다. 영화 초반 오디세우스와 부하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가장 처음 정박했던 도시는 이스마로스라는 도시였는데, 이곳에서 오디세우스 원정대는 도움을 요청하는 여행객이 되지 않고 마을을 공격해서 남자들을 죽이고 재산을 약탈해갔습니다. 그렇게 약탈로 시작된 원정에서 다음으로 만난 상대는 눈이 하나인 거인 폴리페모스였죠. 키클롭스라고도 합니다. 자, 여기에서 오디세우스는 폴리페모스의 동굴에 들어간 낯선 이방인이 되었고 자신들이 손님으로 대우받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폴리페모스는 환대를 거부하고 오디세우스 일행을 잡아 죽이고 먹어버리죠. 이제 오디세우스는 제니아가 붕괴된 세계와 본격적으로 마주하게 되고, 본인 역시 자신이 사냥감에게조차 지키던 철칙인 명예로운 싸움이라는 규칙을 깨버리고 집주인이었던 폴리페모스를 마치 사냥감처럼 해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
집주인은 환대를 거부한 것이고 이방인은 집주인을 해친 게 되겠죠. 이렇게 모든 규칙이 사라져버린 이후의 귀환은 혼돈의 카오스로 접어들게 됩니다. 계속해서 오디세우스는 타인의 세계를 침범하고 집주인은 환대를 거부하며 귀환은 점점 더 길어지고 힘들어지죠. 영화에서 유일하게 오디세우스를 환대했던 님프 칼립소마저도 처음에는 그를 보호했으나 그의 기억을 잃게 하고 소유하려고 했으며 구속하려고 했고 환대의 마지막 단계인 자유롭게 보내주는 것을 어기게 됩니다. 그렇게 힘들게 20년 만에 돌아온 이타카에서 오디세우스는 거지로 변장해서 이방인이 되어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아내에게 구원하려고 모여든 낯선 남성들이 가득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손님이라는 형태로 환대받으면서 집에 머물기 시작했지만 점점 그 관계를 이용해서 집주인이 없는 집에서 음식을 먹고 술을 마시며 재산을 소비하고 집주인의 가족에게 결혼을 요구하고 생명까지 위협하게 됩니다. 자신이 돌아오기 위해서 깨버렸던 제니아가 결국 자신의 집에서 어떤 형태로 돌아왔는지를 목격하게 된 거죠. 귀환길에서 오디세우스는 타인의 집을 침범했고 재산을 빼앗았으며 그들을 해쳤습니다. 이타카에서는 타인들이 오디세우스의 집을 침범하고 재산을 소비했으며 집주인들을 해쳤죠. 결국 오디세우스는 자신의 집에서 낯선 이방인이 되어 자신이 깨어왔던 규칙에 대해서 고해합니다. 사실 그 시작은 트로이의 목마부터라고 볼 수 있죠. 오디세우스가 영웅으로 남은 가장 큰 이유이자 가장 유명한 계략이자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해준 트로이의 목마는 선물의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트로이군은 이를 받아들였지만 오디세우스는 그 신뢰를 이용해서 배신하고 성 안으로 쳐들어가서 사람들을 죽이고 마을을 불태우며 폭력을 행사했죠. 그리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처음 도착한 곳에서 타인의 집을 파괴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니아를 중심으로 봤을 때 이 이야기는 단순히 집으로 돌아가는 영웅의 모험이 아니라 낯선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내가 타인의 신뢰를 깨뜨렸다면 나의 신뢰가 깨졌을 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스포를 원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잠시 꺼두셔도 좋습니다. 스포주의, 이 모습은 영화에서 육지에 사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두려워하던 바다에서 온 사람들을 통해서도 잘 드러나는데 이스마로스에서도 스파르타에서도 이타카에서도 모두가 두려워하던 존재는 바로 바다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영화 내내 소문으로만 들려오고 모두가 두려워하며 군대를 일으켜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하지만 정작 실체는 나타나지 않다가 마지막에 페넬로페와 오디세우스의 대화에서 그 공포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페넬로페가 오디세우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그 바다에서 온 사람들인가요? 오디세우스는 이를 인정합니다. 그렇다. 자, 그리고 이 마지막 장면을 통해서 영화는 완전히 뒤집힙니다. 오디세우스는 영웅이며 승리한 장군이고 전쟁에서 살아남은 왕이며 고향으로 돌아가는 귀향인입니다. 하지만 그의 귀향길에서 만난 타인에게 오디세우스는 무장한 침략자이며 자신의 집을 침범한 외부인일 뿐이죠. 그래서 처음 오디세우스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귀향인이었지만 정작 집으로 돌아왔을 때 자신은 이방인이 되어 있었고 결국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두려워했던 바다에서 온 사람이라는 낯선 존재가 바로 주인공인 오디세우스였던 겁니다. 자신이 바다에서 온 사람들이라는 걸 인정하는 순간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존재였는지를 인정한 거죠. 괴물은 바다 건너에 있는 미지의 존재가 아니었던 겁니다. 이게 원작인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에서 오디세우스를 환대하며 그가 이타카로 돌아가는데 큰 도움을 주었던 파이아케스인들을 영화에서 제외시켜버린 이유라고 생각해요. 사회와 문명을 지탱하고 있던 제니아가 무너지면서 모두가 이방인이자 서로를 경계하고 적대하고 침범하고 약탈하는, 그렇게 결국 문명 전체의 질서가 무너진 세상. 이것이 놀란 감독이 지금 오디세이아를 영화화한 이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법이 존재했던 시대의 고대 세계가 처음에는 우리에게 낯설고 흥미로워 보이지만 결국 현대와 맞닿아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 역사적으로도 바다의 사람들이라는 존재가 있었던 것도 맞아요.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기원전 12세기쯤 존재했다고 하는 Sea Peoples 혹은 Peoples of the Sea 라고 불리는 이들은 후기 청동기 문명의 붕괴와 맞물려 있는 민족인데 정확히 어느 나라 사람들인지 어떤 민족인지 정체를 알 수 없는 집단이 그리스 본토, 키프로스 섬, 가나안 등을 침입해서 문명을 파괴하고 사람들을 몰살시켰다라는 주장이 있어요. 이들 때문인지 그저 시기가 맞물린 건지는 알 수 없지만 이들이 활동하고 난 이후 인간 문명은 청동기 시대가 붕괴하고 철기 시대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문명 파괴자처럼 여겨지는데 놀란 감독은 이걸 오디세우스에 적용시켜서
절묘하게 맞물리는 이야기를 연결시킨 겁니다. 그리고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은 인터스텔러와 테넷 등에서 꾸준히 과거와 현재와 회상이 섞이는, 시간대가 뒤섞여 있는 비선형적인 플롯 연출을 기가 막히게 잘 사용하는데, 이러한 비선형적 플롯을 최초로 사용했다고 여겨지는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 바로 오디세이아입니다. 오디세이아 역시 처음부터 오디세우스의 이야기를 시간순으로 시작하지 않아요. 실제 사건의 스토리는 트로이 전쟁이 끝난 후 오디세우스의 귀환 여행, 이타카로의 귀환, 구혼자들의 처단이지만 서사시에서의 구성은 오디세우스의 귀환 여정이 거의 끝나갈 무렵인 칼립소의 섬에 갇힌 오디세우스가 과거를 회상하는 플롯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실제 사건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현재 오디세우스의 과거 회상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려주는 형태이며, 이러한 부분에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과 굉장히 잘 맞는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감독은 인간 사회는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서로를 믿을 수 있다는 아주 취약한 약속 위에 세워져 있으며, 그 신뢰를 깨뜨리면 반드시 폭력과 복수의 연쇄가 시작된다 라고 했고, 이를 제니아가 지켜지던 고대 그리스의 오디세우스라는 한 사람의 인생으로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던진 영화라고 생각해요. 놀란 감독의 작품 중 최고까지는 아니지만 잘 만든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대접받고 싶은 만큼 타인을 대접하세요.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